자, 오늘은 진달래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동시에 김소월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달래꽃 먼저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얘기했지만 모든 걸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를 먼저 하라고 했죠? 네, 제목 분석을 먼저 하라고 했죠. 그래서 쌤이랑 먼저 제목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달래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진달래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진달래꽃은 시험에 출제할 때는 보통 시어의 의미로 많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항상 두 가지로 기억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희생적인, 물론 희생이라는 말 대신에 헌신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시면 되고요. 이 꽃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매개체다 이렇게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걸 가지고 와서 화자의 분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이 꽃에 비유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가 들어가냐? 이 진달래꽃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자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하는 인물을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화자를 얘기할 때 시험에 보통 출제할 거면 1인칭 화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인칭 화자라고 하는 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작품의 겉에 누가 말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 사람은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 여성 화자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여성 화자. 자, 그러면 이제 화자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문학의 감상 관점이죠. 그러면 지우고 감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학을 이해하는 감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시험에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지만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상에 들어있어서 내신 문제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문학 감상 관점이라는 걸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문학의 감상 관점. 문학 감상 관점이라는 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어느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자, 가운데에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작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 작품을 만든 작가, 뭐 시인이라고 해도 되고 소설가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읽는 독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것 아니면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각각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 작품만 가지고 해석한다 라고 하는 걸 절대론이라고 불러요. 절대론. 그 다음에 구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작품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작품을 공부할 때 다른 요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작품 내부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용어들이 화자,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표현법, 표현 방식, 뭐 반어법, 역설법,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반어 아니면 역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일정한 틀, 그런 걸 작품의 구조라고 부르죠. 뭐 수미상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을 절대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작가 시인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은 작품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작가가 표현해낸 관점이다라고 해서 표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표현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시인과 또는 작가의 삶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어떤 이야기, 가정사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대적인 현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린 이런 걸 가져가서 뭐라고 부르냐? 라고 했을 때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해서 반영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영론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시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제치하 아니면 뭐 6.25 전쟁 이런 식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반영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독자 관점이에요. 독자 관점은 독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네요. 그래서 효용론이라고 부르고요. 효용론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어떤 교훈들 그리고 깨달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에서 대표적으로 작품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건 바로 뭐냐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에요. 자,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쓰는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요 님, 이 님의 의미를 이 관점을 넣어가지고 많이 보통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님은 사랑하는 연인이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각의 관점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반영론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반영론으로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가예요. 즉 시대가 일제치하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목이 님의 침묵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님의 의미를 반영론으로 집어넣게 되면 조국,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다 라고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는 의미 자체가 조국을 상실한 슬픔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작가 관점으로 할게요. 작가 관점으로 하게 되면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독립운동가기도 하지만 스님이에요. 그러면 스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신적 존재겠죠.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쓰면 좋겠지만 그거는 종교적으로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적느냐? 절대자다 라고 정리하게 돼요. 님의 의미를. 그 다음에 작품 내적으로 갑니다. 작품 내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대를 넣는 것도 아니고 작가와 관련된 것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넣느냐? 바로 작품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에서 님이라고 하면 남자, 그러면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여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작품 내적인 관점을 해석하게 되면 그때 님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돼요. 어떻게? 연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남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화자는 여성이겠죠. 그 다음에 효용론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떻게? 나는 이 시를 읽고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서 일본에게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또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느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해주게 되면 그런 걸 효용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 작품만 가지고는 뭐라고 부르냐? 작품 내적인 의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재적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고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것들 요 세 개 있죠. 이거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외재적 관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도 부르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걸 감상 관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화자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세 번째 무엇을 우리는 공부할 거냐? 라고 하게 되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운율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게요.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음보의 개념이에요. 음보. 그랬을 때 삼음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써줘야 돼요. 삼음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부릅니다. 민요적인
율격. 대표적으로 R이랑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R이랑 RR이요. 세 개로 끊어져요. 도대체 음보가 뭐냐? 음보는 일반적으로 호흡의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단위라고 얘기를 꺼내고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읽어낼 수 있는 단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음보라고 하는 건 세 번에 끊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 건 슝슝 했을 때 평민들이 주로 쓰거든요. 평민층 율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를 쓰게 되느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노래의 율격이다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상음보는 전통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음보는 민요적이기 때문에 민요는 슬픔이 깔려있죠. 그래서 애상적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애상이 슬픔이거든. 자, 그리고 이 상음보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상음보를 어떻게 하느냐? 변형하고 있어요. 상음보에 변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형을 나타내냐? 각 연에서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각 연에서 1행과 그 다음에 2행을 통해서 상음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행을 가지고 다시 상음보를 만들어냅니다. 즉, 두 개의 행에 걸쳐서 상음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행에 걸쳐서 상음보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행에 걸쳐서 상음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쉬어가는 타이밍이 많아지게 돼요. 즉, 행이 바뀌면 그만큼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느리게 읽어요. 그래서 느린 호흡에서 읽는 속도가 얘는 빠르게 읽죠. 그래서 느린 호흡에서 빠른 호흡으로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상음보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하나, 역겨워 두 개 음보죠. 가실 때에는 하나, 그래서 총 3음보. 다시 말없이 하나, 보이번에 하나, 들이우리다 하나, 그래서 3음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3음보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로 3음보 한 행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시 지우고 이거 말고도 운율 형성하는 방법은 많아요. 뭐가 있냐? 종결함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만듭니다. 종결함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우리다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다. 문법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 종결함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를 이루는 맨 마지막에 동사 형용사 끝에 붙는 어미 파트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고등학교에 한 1학년 2학기쯤 가시면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는 그냥 우리다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함의 반복이라고 하고 우리다의 반복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반복은 언제나 운율을 형성합니다. 반복은 언제나 운율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함의 반복도 운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건 구조상의 특징이긴 한데 구조도 운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보기와 역겨워라고 하는 이 진달래 꽃은 수미상관 구조예요. 수미상관 구조이기 때문에 1년과 그 다음에 사연의 형식이 유사합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 연의 형식이 유사한 걸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미상관은 세 가지 특징을 보통 만들어내요. 1번이 어쨌든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율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를 하게 돼 있어요. 뭐를 강조하느냐? 주제, 의지, 정서, 3종 세트.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모래시계처럼 설명했었죠?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와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수미상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운율 형성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리듬감을 만든다, 운율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운율까지 끝났네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진달래꽃에 들어가 있는 표현법이에요. 4번인가요? 표현 방식을 꼭 아셔야 돼요. 표현 방식. 자, 표현 방식을 알게 됐을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 표현법이 있죠. 첫 번째 표현법이 바로 역설법. 역설법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쉽게 사뿐히 지려발구에 나옵니다. 사뿐히
역시를 발동. 근데 역설법을 쓴다라고 보통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낼 때는 모순된 문장이라고 나와요.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느냐? 표현법은 단어가 있죠. 단어법이 있습니다. 단어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뻔하죠. 뭐가 있어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우리다. 이런 거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하지만 보낸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단어법이라고 하는 건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라는 말 대신에 마음과 반대되는 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걸 반어라고 불러요. 자, 역설법과 반어법 두 개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우선 기본적인 것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특징에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성축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임에 대한 성축이라는 건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성축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가는 길을 축하해준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버리고 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걸 성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당신을 어떻게 해요? 고이 보내드리되 어떻게 해요? 진달래 꽃을 뿌려주는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 성축이란 말 대신에 송도라는 말도 씁니다. 송축, 송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 특징으로 여기서 말없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말없이. 그러면 그 말없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꼭 전통적인 어떠한 여성가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 말없이, 즉 그냥 보내주죠.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체념의 태도가, 자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념이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념이라는 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지울게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관념의 구체화 또는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작품에 보시면 진달래꽃을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아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름이라는 건 두 팔 벌려 껴안는 너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이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딴다라는 얘기는 형체가 있으니까 딴 거예요. 근데 진달래꽃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 근데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관념이라고 얘기할 거네요. 보이지 않는 대상. 그랬을 때 이 관념을 딴다고요. 뽑는다고요. 그러려면 보이는 대상처럼 바꿔야겠지.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관념의 구체 또는 시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도 출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는 특징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영변의 약산 이거 가지고 와서 구체적 어떤 지명을 갖다 쓰는구나 라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 지명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예요? 사실성, 어떤 현실성, 구체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이 작품의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성가자가 등장해서 이별하고 슬퍼하는 것들의 모든 주제는 항상 5글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별의 정한.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별의 정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성가자.
그리고 이별 상황. 이별 상황. 그리고 화자는 항상 뭐 하고 있다? 전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현실에 어떤 인내하고 인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 그게 이 작품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본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